드디어 속이 뻥 뚫리는 역사적인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12.3 내란의 핵심 실행자였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특검 구형보다 더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전격 구속되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고 빳빳하게 고개를 들다가 징역 25년 폭탄을 맞자 갑자기 악어의 눈물을 흘린 박성재. 이진관 판사의 그 통쾌한 법정 참교육 현장으로 지금 안내합니다. 119일 만에 복귀하게 되셨는데 좀 소감이랑 앞으로 계획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탄핵 소추를 당한 사람에게 소감을 묻는 것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을 지난번 최후 진술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그 일원으로 가담했다. 이진관 재판부는 이렇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그동안 법정에 나와 법적 책임은 부정했고 도의적 책임만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계속 그어왔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에서도 최측근 역할을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해야 할 더욱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성재는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교정본부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점도 질책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를 회개하여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지난 4월 결심 재판 최후 진술에서 박성재 전 장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자신을 분리하고 본인의 책임은 말리지 못한 도의적 책임뿐이란 점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김건희 씨 수사를 무마해줬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안가에서 박 전 장관 등과 회동한 것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의제 같은 경우에는 박성재, 드디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에서 내란에 가담한 마지막 피고인 1심 선고가 있었고요. 무려 징역 25년이 선고됐는데 우리 강수영 변호사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그 이진관 부장 구형보다 올려쳐주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거거든요. 구형보다 올려주는 그리고 양형 기준에서 기존에 이제 일반 사건에서 적용하지 않는 양형 기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내란이라는 네. 성격이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던 내란이라는 점을 명기하면서 기존 일반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뭐 유리한 양형, 불리한 양형 요소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역사적 의미를 이제 별도로 판단해 주시는 그 태도가 우리 국민들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저쪽 동네에서는 이 박성재 전 장관의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무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더라고요. 무죄 가능성을 높게 봤어요? 그렇죠. 네. 이게 왜냐하면은 공무원이 그 계엄이 선포가 되면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회의를 소집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계엄령이 옳은지 그른지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고 일단 공무원은 상황이 되면은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상당히 강력하게 피력을 하더라고요. 법원에서도 사실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비슷하게 또 회의를 또 주관을 했었고 하니까 회의 열어가지고 그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만으로 어떻게 내란 가담이냐, 내란을 계획을 함께한 것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논리를 했습니다만 특히 제가 봤을 때 박성재 장관은 법률 전문가이고 그렇죠. 내각에 있는 사람 중에 이거 뭐 일반 시민도 아는 계엄의 위법성을 그가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예, 그 선언해 주셔서 너무나 당연한 판결 감사드린다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박성재 전 장관이 수행했던 임무의
중대성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했느냐. 특히 박성재가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12.3 비상기업 때 필수적으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조치였다.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반해서 독재 정치가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했다. 간부회의에서 박성재는 위헌 위법성과 관련된 여러 의견이 제기됐지만 묵살을 했고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부결된 후에도 죄가 가볍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저는 박성재 전 장관 바로 그날 옆에서 이제 있었던 여기 이제 경향TV 찾아나왔고 저희 고정 패널 유혁감 장관. 그렇습니다. 네, 유혁감 장관님 저희 제가 매주 듣지 않은 내용을 이제 같이 이제 방송 끝나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한 30분 정도 들어요. 근데 박성재 전 계엄비와 네, 그 당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도 정말 배신감을 많이 느꼈대요. 본인은. 박성재 전 장관의 그 당시 태도. 그러니까 본인이 사표를 내니까 딱 나가서 짜증나듯이 여러 사람 다 앉아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치된 이 무기력하고 순치된 정말 무능한 우리 사회의 엘리트 집단이라는 사람들의 민낯을 본 날이에요. 예, 다 1급입니다. 거기. 다 차관급이고. 법무부는 차관 더 많잖아요. 다 앉아있는 거예요. 계엄 터져서 법무부가 관할하고 있는데. 근데 본인이 사표를 내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화냈다고 하더라고요. 촉반하장으로. 야, 그랬구나. 네, 하다못해 유혁감 장관한테 자네 좀 앉아보게. 이 사안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나도 상황을 잘 모른다. 나도 법무장관으로서 뭐 말도 안 되지만 교정이나 뭐 출입국 관리소 이런 걸 관리해야 되는 최소한의 의무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설명했으면 본인도 조금 헉하더라고요. 나도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근데 딱 태도 자체가 그때부터 주요 임무 종사에 바로 그냥 공범이에요, 사실상. 그 태도를 보인 거고. 그리고 법원에 작년 2020년 10월 11일 영장 2번 기각됐잖아요. 딴 사람들 다 밟고. 이상민은 뭐하러 구속됐습니까? 박성재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제가 그 2번에 그 기각된 걸 보고 이거는 법적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했었거든요. 박성재는 혹시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기각시키고 밖에서 이제 하다가 오늘 구속됐어. 오늘 법정 구속. 법정 구속됐죠. 네, 이진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네, 진작 구속시켰어야 돼요, 사실은.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죄목이 하나하나가 좀 나쁜 게 혐의 선상에 오른 내용들을 보면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게 했고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했고요.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 출근을 지시해가지고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 윤석열이 계엄을 해가지고 하고자 했던 게 이제 좌파 세력을 일소한다 그랬잖아요. 그 일소의 실천을 박성재가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사람 잡아가지고 수사하고 어디 가두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계엄의 그 상태를 내란의 상태를 지속시키는 핵심 요소죠, 이게.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막을 수 있는데 막지 못했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고요. 아주 손쉽게 국무회의 같은 거 하지 않게 태업을 한다든가 뭐 장관들을 부르지 않는다든가 이런 그랬죠. 방식으로 네. 쉽게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았다 이 정도인데 박성재 범죄 사실은 그걸 넘어서 가지고 적극적인 실천 행위를 실행을 하고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박성재 장관은 정말 할 말이 없는 게 그날 계엄날 당시에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 학생도 분기탱천해가지고 차 몰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 계엄은 잘못됐다는 생각에 밤새도록 운전해서 과속을 해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계엄이 잘못됐다는 건. 그럼 본인도 힘이 있잖아요. 대학생들은 힘이 없어서 장갑차를 손으로 막지만 본인은 이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날고 긴다는 법 잘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엘리트들 모아놓고 우리가 봤을 때 이 계엄은 잘못된 건데 여기 우리 협력하지 맙시다. 역사의 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의는 열었지만 우리는 지금 아무 결정도 하지 맙시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어야 당연히 맞겠죠. 이렇게 네. 했어야죠. 근데 뭐 계엄의 위법성 판단은 뭐 사후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나는 몰랐고 아주 비겁한 그게 철퇴가 내려져서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보인 비겁한 행동뿐 아니라 심지어는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에도 법무부 검찰과를 시켜가지고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죄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보인 특히 윤석열식의 박성재의 진술 태도를 굉장히 꾸짖었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박성재는 서슴없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CCTV가 있는데 아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왔냐고 되묻고 진술한 내용을 결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박성재는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물음에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지만 앞서 박성재가 보인 태도에 비추어 박성재가 진정하게 반성하거나 국민 국가의 피해 회복을 도우려고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진관의 판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이진관 부장판사께서 말씀 지적하시는 대로 이 범행의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 처음부터 인정하고 자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은 이 계엄을 둘러싸가지고 뭐 내란이냐 아니냐 이런 사회 갈등이 훨씬 적어졌을 거예요. 그럼요. 네. 박성재 장관이 핵심이었어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가 돌이켜 보면 이건 명백히 잘못된 계엄이고 내란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내가 이렇게 가담하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랬으면은 그 집회 나와가지고 어쩌고 뭐 윤핵인 어쩌고 하는 사람들도 동력을 크게 상실했을 겁니다. 그럼요. 그래놓고 재판까지도 공소사실 부인하고 계속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돼가지고 그렇게 양념처럼 쓱 이렇게 무슨 약 바르듯이 뭐 책임을 통감한다. 말만 뭐 책임 통감하면 그게 반성입니까?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우리 강수현 변호사 지적을 해줬지만은 검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공무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헌법과 법률을 잘 아는 사람인데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 1985년 11월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된 이래 약 30년 동안 공직자로서 근무해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박성재가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이런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 어렵다라고 이진관 부장판사가 못을 박으면서 양형으로 깎아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만이 지금 사실은 내란 전담 재판부의 역할을 하고 있어 사실상. 이게 내란범에 대한 어떤 심판이 맞는 거고 지금 뭐 20년 했다가 구형 20년 하고 그다음에 25년 안 주잖아요. 그럼 또 20년 가면 또 깎입니다. 또 야금야금 깎여서 대법원 가면 한 3, 4년 나오겠죠. 그리고 또 정권 흔들리고 총선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사면해 준다고 그다음 정권 때 엎어놓고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몇 년 안 살고 나와요. 네, 제가 뭐 모든 범죄에 엄벌주의가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벌주의가 옳지는 않지만 박성재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도 기억 안 난다. 난 안 했다. 모른다. 이렇게 뻔뻔하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다음 재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사람들이 위증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하죠. 네, 근데 위증해도 되고 위증해봤자 밑자야 범죄인데 누가 위증 안 해요? 위증하고 보지. 아님 많은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박성재 사례는 특히 아까 우리 구 기자님 말한 대로 그 마지막에 재판장에서 그때 무슨 마지막 그 최종 본인 이제 심경 말하니까 최후 변론할 때 울면서 뭐 진짜 우는 것도 좀 연기를 연습을 하고 오시든가. 그 전에 뻔뻔한 거 보세요. 악어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말씀하신 것대로 어떤 판사는 오랫동안 공직에 봉사한 것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맞아요. 깎아줍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한덕수 총리 네. 항소심에서 그랬죠. 예. 근데 어떤 사람 이진관 부장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걸 가중 요소로 보죠. 오랫동안 공직 생활했는데 그걸 몰라 이 사람아. 더 나쁜 놈이야 너는. 더 나빠. 네. 그렇게 오랫동안 일했는데 계엄이 위법하다는 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국민들 보시기에 이진관 부장판사의 양형 판단이 지극히 타당하다. 네. 어제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12.3 내란에 주요하게 가담한 그 혐의자들은 거의 다 구속이 된 것 같아요. 네. 예.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1년 반이 넘었죠. 12.3 예. 내란 기준으로는. 그러니까요. 뭐 결국은 뭐 이렇게 가야 될 거였는데 더디네요, 확실히. 좀 더뎠다는 생각도 들고 네.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총리보다도 더 그럼 중한 죄를 물은 거잖아요. 네. 근데도 1년 6개월을 자유의 몸으로 살았다는 게 그렇죠. 뭐 네. 이게 한덕수 총리하고는 약간 재질이 다르긴 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무총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였다는 게 이제 가만히 됐다면 박성재 장관이나 뭐 김용현 전 예. 국방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란 행위에서 중요한 게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예.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에 좀 더 중점이 예. 갔다면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질적인 예, 실행자였다. 네, 실행자였다는 점이 강하게 아하. 작용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어제 재판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렇게 중형을 내렸다. 이 부분도 있지만 12.3 내란을 계획한 시점인데요. 네.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가 굉장히 앞당겼어요. 2023년으로까지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근거를 노상원 수첩으로 본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이게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게 이제 이른바 직위원 재판부가 네. 그랬던 건데요. 그 직위원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게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지금 뭐 이제 뉴스나 이런 걸 지금 다시 찾아보면 그 노상원 수첩을 인정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 그 쉽게 발견됐다는 거였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이게, 맞아요. 예, 그 이게 네, 어느 그렇죠. 집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여기 예. 좀 찾아보면 그 모친 주거지 아, 아파트 그렇죠. 중에 어머니 너무 집. 쉽게 발견됐다. 이렇게 중요한 걸 쉽게 발견했을 리가 없다라는 그런 이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예, 그런 이유로 인정이 안 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진관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놓여있던 것은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는 성격상 실패한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수사기관이 가까운 시일에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상식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잘 알려진 것처럼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서 안 했다고 보는 게 정상인데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이진관 재판부가 중하게 판결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너무 편향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단 내란이라는 범죄가 형법에서 가장 중한 범죄 중에 하나고요. 외환과 함께 둘 다 저지르는 사실 윤석열이 놀라운 그런 걸 보였습니다만 그렇기도 하고 지금 그 직위원 재판부나 이런 재판부 다른 재판부의 판결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판결이었어요. 이게 상식적이라고 좀 봅니다. 예. 이 노상원 수첩이 이번 재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증명력을 인정을 받았으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 윤석열의 내란 재판에서 항소심에서 어떤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이제 2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겠죠. 이제 물론 뭐 2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지금 뭐 이번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내용들이어서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12.3 내란과 관련해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혹이 윤석열이 왜 12월 3일에 계엄을 선포했는가 이 부분인데 당시에 이제 윤석열은 감사원장 탄핵 내지는 뭐 예산 관련한 거를 명분으로 내세웠었는데 지금 어제 이 재판에서는 윤석열이 명태균 씨의 구속 기소 관련 소식을 확인하고 박성재 전 장관을 불렀다. 이 예. 얘기가 나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이유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예. 정말 사법 리스크 때문일까? 라는 생각. 이거 꼭 발표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밝혀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노상원첩이라는 게 나왔고요. 뭐 나온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뭐 이런 내용들이나 정황들을 보면 사실 한참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던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사법 리스크가 두려워서라기보다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었던 느낌이 좀 있고요. 저는 뭐 그러니까 정말 뭐 독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왜 하필이면 12월 3일이었냐? 그렇죠. 이거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12월 3일이 그 날짜는 이제 준비를 했다라고 해도 날짜를 찍어서 결정하는 거는 이제 뭐 본인이 결정할 문제였겠지만 그게 계엄하기 좋은 날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계엄하기 좋은 날은 아니었다. 쉽게 얘기하면 아하. 이제 국회가 쉽게 모일 수 있는 날이었고 예. 뭐 차라리 오히려 주말에 이렇게 했으면 보통 지역구 관리 때문에 자리가 없으니까 왜 하필이면 그날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이제 물론 구속 관련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 당일날 명태균에 대한 그런 구속 기소 사실을 확인했다고는 하는데 이것 때문에 즉흥적으로 계엄을 선언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이 계엄은 미리 뭐 준비를 해놨던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심각하게 반등한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봐도. 당시를 좀 기억을 해보면 명태균으로부터 그러니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뭐 받고 여러 가지 명태균이 뭐 김건희와 계속해서 뭐 통화를 하고 여러 가지를 주고받은 뭐 이런 정황들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제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관련된 어떤 이제 법적 리스크 이런 걸 좀 덮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게 아닌가 이런 걸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이제 노상원 수첩 이야기 나왔는데 어제 재판부가 또 하나 얘기한 게 비상 입법 기구 창설을 계획했다. 요걸 인정을 했어요. 요것도 매우 중요한 게,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잠깐 그냥 계엄하고서 정리한 다음에 이제 넘어가려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장기 집권을 꿈꿨다든지 뭐 이렇다고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서. 이게 법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비상입법기구 뭐 이런 얘기는 개헌 당시부터 사실은 이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인정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국회의 기능을 대체하겠다는 거잖아요. 입법이니까. 근데 뭐 이미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여러 번 뭐 법리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계엄이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예. 국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사실은 부정하겠다는 내용이라서 내란의 성립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계엄 포고령을 딱 듣자마자 처음 듣자마자 이거는 불법적 계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뭐 법 전문가들이나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반 국민도 그랬습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 포고령 1호가 그렇죠. 국회는 예. 이렇게 국회로 정치를 시작해요. 맡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들어가는 순간 이건 위법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이 그 80년 그러니까 그 전두환 판결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졌거든요. 예. 그 당시에도 국회에 대해서 마음대로 뭐 할 수 없었던 그런 헌법 상황이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회를 단순히 그냥 막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없앨 생각이었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예.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릴 생각이었다는 거니까 이거는 내란이라는 걸 성립판을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법리적으로. 예. 어제 이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측에서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진관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15년으로 내렸잖아요. 이런 거를 좀 원하는 걸까요?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는 대법원까지 가겠죠. 자기 뭐 인생이 걸린 거고 뭐 끝까지 하긴 할 텐데요. 이제 한덕수가 감형된 걸 봐서는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감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통 이제 형법에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장 중한 범죄는 살인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형법정에서 가장 중한 범죄는 내란하고 외환입니다. 내란이고 외환이고요. 이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저지른 자들이잖아요. 예. 국가를 상대로 저지른 자들이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한덕수 15년이면 가볍죠. 내란의 기수일은 그렇죠. 내란의 중요 임무 예. 종사자였던 자고. 그래서 지금 전 박성재에 대해서 25년 선고한 게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무기징역해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맞습니다. 여기에 예. 대해서 만약에 저기 한덕수처럼 그렇게 감형이 큰 폭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지금 사법부의 내란에 대한 의지 뭐 그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감형이 파기돼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사실 대법원도 국민적 신뢰를 잃은 지가 좀 돼서 근데 법리적으로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선고됐을 경우에는 양형의 부당함 같은 것도 저기 3심에서 심리를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15년이 뭐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파기환송 될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3심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관위 국정조사 오늘 이제 시작이 돼서요. 요것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조 첫날부터 증인으로 채택한 대부분의 선관위 관계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9명 중에서 단 2명 나왔는데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이 둘만 나오고 나머지 뭐 잠실, 서울 위원장들 안 나오고요. 뭐 관계자들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것만 봐도 선관위가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인가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지금 이제 이제까지 그 국가기관 중에 외부의 감사 또는 견제, 뭐 사실은 견제와 균형이 법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그런 데서 자유로웠던 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뭐 그 대표적 기관이 검찰이고요. 근데 검찰이 그래서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선관위도 동일한 사실은 원인 때문에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자기들에 대해서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적 분노나 또는 자기들이 사실 독립성이 인정된 이유는 뭐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권력을 가진 독재자들이 전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걸 인정해 준 거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들의 그런 특권적 지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좀 상황의 심각성 이런 것들은 여전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또 문제가 국조가 혹시 반쪽짜리 되는 거 아니냐, 맹탕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 게 일단 선관위의 이 진상규명특위 보면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조차도 이 선관위 회의록조차도 이제 입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국조에도 당연히 그러면 제출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증인으로 출석조차 안 하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좀 놀래서 예. 선관위 법을 찾아봤습니다. 헌법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선관위 규정에 뭐 적법하게 출석을 거부한다거나 또는 이런 걸 제출할 근거 규정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법적 근거가 없는데 네. 아, 이 총체적인 네, 난국이네요. 자기들이 내 걸 왜 내? 우리는 안 돼도 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출석하지 않아도 돼. 헌반이 거 안깁니다.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20조까지밖에 없는데요. 예. 별 긴 법도 아닌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버티면 뭐 어떡할 건데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 도대체 이런 마음, 이런 전국민적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너희들이 건드리겠어라는 특권의식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서 좀 놀랐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국민의 대표가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국정조사라서 여기에 증인으로 채택되면 나오는 게 어찌 보면 의무일 텐데 당연지사일 텐데 본인들 일정이 있다고 나오지 않은 것만 봐도 예, 국정조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권에서 특검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조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정말 특검까지 가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특검까지 가는 거는 좀 신중할 필요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예. 왜냐면 이게 사실 뭐 특검이 생각만큼 이렇게 수사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점들도 좀 있고요. 사실 그런 현실적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네. 어쨌든 특검이 너무 남발되는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선관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좀 여전히 저도 이제 뭐 헌법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태도들을 보면서 특검 해야겠는데 정말 이건 생각하지 못한 정말 어이없는 게 뭐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나라가 들끓고 이것 때문에 뭐 국정조사니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여전히 그 잠실 쪽에서는 그 시위나 이런 것들이 지금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지금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도 지금 9명 중에서 2명 나왔다는 건 일정 때문이 아닙니다. 예. 이게 뭐 9명 중에 뭐 한두 명 예.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일정 조절해서 나와야죠. 대부분 그냥 안 나와도 그냥 된다는 그냥 예.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는 이제는 특검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저도 오늘 사실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성재의 이번 징역 25년 선고와 법정 구속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30년의 공직 생활을 핑계대며 형량을 깎아보려 꼼수를 부렸지만 이진관 판사는 오히려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을 유린한 죄가 더 무겁다며 추호의 관용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다 판결을 기점으로 뒤에 숨어있는 남은 내란 동조자들과 배후 세력들 역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법의 엄중한 단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필 규정의 역사는 이제 막 톱니바퀴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상식과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정의를 바로 세우는 발걸음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